인과응보라는 말이 있죠. 행한 대로 업에 대한 대가를 받는다는 말인데 저는 이 말을 믿습니다. 요지경 세상이라 나쁜 놈들은 더 잘 사는 것 같고 착하고 성실한 사람들은 더 힘들어지는 것 같지만요. 그래도 세상사 인과응보는 여전히 존재한다고 믿어요. 내가 행한 나쁜 행동, 남에게 상처 준 행동들은 결국 돌고 돌아 나에게 오는 것 같고 내가 남을 위해 베푼 선심, 좋은 마음 등은 결국 다시 돌아와서 나에게 좋은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그런 것들이 당장 일어나는 건 아니겠죠. 어떤 것들은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서 돌아오는 것도 있을 거고요. 하지만 저는 인과응보를 믿기에 남한테 베풀고 살지는 못할지언정 상처 주고 괴롭히는 짓은 절대 하지 말자 다짐합니다. 그 다짐을 하게 된 사연이 저에게 있었거든요.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신 지 이제는 20년이 흘렀네요. 저희 어머님 시골 분이신데다 혼자서 아들 둘을 키워오신 분이다 보니 혹독한 시집살이 시키는 거 아니냐는 주변의 걱정도 많았는데요. 전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기본 성정이 선하시고 순박하시고 따뜻한 분이셨어요. 제가 가면 친정엄마처럼 밥도 잘 챙겨주시고 제가 회사일 한다고 고생 많다며 다독여주시고 밭에서 기른 농작물들을 좋은 것만 따로 챙겨서 저희 부모님 갖다 주라고 잘 챙겨주시곤 했어요. 저도 예쁨을 많이 받아서 어머님이 참 좋았고요. 저희 남편은 형이 한 명 있었는데요. 저희보다 결혼은 훨씬 일찍 하셨었죠. 어머님은 당연히 저뿐만 아니라 형님에게도 똑같이 잘해주셨어요. 형님은 성격이 화통한 편이었습니다. 오히려 아주버님은 말수도 적고 좀 유약한 편이셨고 형님은 좀 우악스럽고 거침없는 편이셨죠. 그래도 형님은 어머님에게도 잘하시고 저한테도 스스럼 없이 친근하게 잘 대하셨어요. 아주버님은 연봉도 괜찮은 회사를 다니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걸로도 생활이 나쁘지 않았을 텐데 어느 날 형님이 아주버님에게 식당을 같이 하자고 하셨대요. 형님 지인분이 하는 식당인데 규모도 좀 있고 장사도 잘 되는 식당이래요. 그런데 그 지인분들이 사정이 생겨 해외로 이사를 가야 한다며 급하게 식당을 넘길 건데 형님이 할 거면 싸게 넘겨준다고 한 거였죠. 형님은 너무 좋은 기회라며 아주버님에게 같이 식당을 하자고 했어요. 월급 받는 것보다 잘 나가는 식당 사장님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냐면서요. 어머님도 반대하셨지만 형님은 불도저처럼 밀어붙이셨습니다. 결국 아주버님도 그러기로 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식당을 인수하면서 주기로 한 돈이 좀 모자란다는 거였어요. 아주버님 퇴직금까지 털어넣어도 좀 모자란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한테도 돈이 좀 있으면 투자하라고 하셨지만 당연히 저희는 돈 없다 그랬고요. 결혼한 지 몇 년 안 된 신혼부부가 무슨 돈이 있겠나요? 형님은 어머님에게 결국 돈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어머님은 직장까지 그만두면서 식당을 한다고 하니 걱정이 많으셨지만 일단 큰아들 내외가 돈이 급하다고 하니 가지고 계신 돈과 밥까지 일부 팔아서 보태주셨어요. 저도 이때 옆에 있었는데 형님이 어머님께 그러시더라고요.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저희가 어머님 생각해서라도 더 열심히 해볼게요. 저희가 잘 돼야 어머님도 좋으시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어머님은 저희가 모실 건데 이왕 모시는 거 좋은 집에서 모시면 얼마나 좋아요. 나는 됐어. 여기서 혼자 살면서 밭일이나 하고 살 거야. 그런 것보다 직장까지 그만두고 하는 거니까 잘해야 된다. 알았지? 아, 그럼요, 어머님. 저 못 믿으세요? 저 한다면 하는 거 아시잖아요. 나중에는 오히려 잘했다고 하실 거예요. 어쨌든 감사해요, 어머님. 그렇게 형님은 그 가게를 인수하셨습니다. 초반에는 장사가 잘 됐었어요. 하지만 머지않아 점차 손님들이 빠졌고 갈수록 장사도 잘 안 되더라고요. 나중에 형님이 얘기해서 알았지만
알고 보니 식당 근처에 큰 교회가 있었는데 형님에게 식당을 판 주인분들도 그 교회분들이고 손님들도 대다수 교회분들이었다고 했습니다. 같은 교회 사람들이니까 가서 먹어주고 팔아주고 했던 게 컸던 거죠. 그런데 주인이 바뀌었고 형님과 아주버님은 그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이 아니다 보니 오던 손님들도 자연히 발길을 끊게 된 것이었어요. 맛이라도 특별하면 손님이 많았겠죠. 하지만 저희 부부도 여러 번 가서 먹어보긴 했는데요. 맛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일부러 찾아갈 정도로 특별하거나 맛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형님은 그 식당을 했던 지인에게 음식 비법까지 다 전수받았다는데 솔직히 제가 먹어보기엔 이걸 비법이라고 할 게 있나 싶을 정도로 평범했거든요. 한마디로 교회 지인 장사였던 곳이기에 교회 손님들이 빠지면서 파리가 날리게 된 거고 형님네는 적자를 보는 날이 더 많아진 거였어요. 뒤늦게 형님도 지인에게 속은 것 같다며 분통 터져 하셨지만 솔직히 속은 건 아니죠. 그 전에 정말 장사가 잘 된 건 맞았으니까요. 오히려 형님이 왜 좀 더 자세하게 안 알아보시고 덜컥 가게를 인수받으신 건지 답답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맘때 또 안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어머님이 오랜 밭일로 인해 정강이뼈가 다 삭게 된 거였습니다. 결국 2시간에 걸쳐 인공뼈를 넣는 수술을 하게 되었는데요. 수술은 잘 되었지만 병원에서 말하길 농사일은 이제 하면 안 된다더라고요. 어머님은 평생 해오던 일인데 못하게 됐으니 망연자실해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형님이 어머님을 또 꼬드긴 거였습니다. 어머님, 어차피 이제 밭일 하시면 안 되시잖아요. 차라리 이참에 저희 집 와서 지내세요. 형님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어머님을 걱정해서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남은 밭과 어머님 사시던 시골집 몽땅 팔아서 형님네를 도와달라는 게 이유였죠. 형님은 어떻게든 가게를 다시 살려보려고 하셨고 그 방안으로 유명한 식당에서 비법을 배워올 거고 가게 자체도 아예 새 단장할 거라고 하셨거든요. 형님의 강력한 설득과 죽겠다는 하소연에 내내 시달린 어머님은 결국 집도 팔고 남은 땅마저 다 팔게 되었습니다. 형님이 정말 질릴 정도로 어머님께 매달렸거든요. 어머님은 저희한테 미안해 하셨어요. 얼마 있지도 않은 재산 다 형에게 줘서 미안하다고요. 하지만 저희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제 입장에서도 아쉬운 부분도 있었겠지만 한편으론 형님이 어머님을 모시는 거니까 그 정도는 받아도 된다고 생각한 것도 있었어요. 형님은 어머님에게 받은 돈으로 유명한 식당을 찾아다니며 비싼 돈 주고 비법도 배워오고 결국 새 단장 후 재오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정말 장사가 꽤 잘 됐었습니다. 제가 먹어봐도 음식 맛이 확실히 업그레이드가 됐더라고요. 장사도 잘 됐고 어머님도 형님네서 잘 지내실 거라 생각했습니다. 모두에게 다 좋다 생각했죠. 그런데요, 아니었습니다. 하루는 남편이 엄청 통탄한 얼굴로 저에게 그러더군요. 어머님을 당분간만이라도 우리 집에 모셔왔으면 싶다고요. 왜 그러냐고 하니까 형님이 어머님을 엄청 구박한다고 했습니다. 모셔온 초반에는 잘 모셨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말도 함부로 하고 가게 일로 바쁜데 집안일은 맡아서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며 어머님께 뭐라고 했다네요. 하지만 정작 어머님이 해놓은 집안일을 마음에 안 들어하고 잔소리도 엄청 심하다고 했습니다. 어머님 무릎과 정강이가 안 좋아서 너무 무리하시면 안 되는데도 집안일이 소홀하면 그렇게 구박을 했다네요. 시어머니한테요. 그뿐만 아니라 대놓고 어머님 모시기 귀찮은 티, 싫은 티까지 팍팍 내며 어머님께 눈치를 줬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전에 형님네 뭐 전해드릴 게 있어서 간 적이 있는데 어머님 방이 너무 추워서 깜짝 놀랐었습니다. 가스비 아깝다고 낮에는 불도 잘 못 되게 해서 어머님은 방에서도 두터운 옷과 양말을 입고 계시더라고요. 관절이 안 좋아서 따뜻하게 지내셔야 되는데요. 게다가 어머님이 생선을 구워 놓으며 냄새 안 빠진다고 난리를 치고 음식 가지고도 입을 많이 댔대요.
형님이 자꾸 그러니까 형님 아들인 경준이까지 할머니한테 함부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어머님만 빼놓고 휴일날 놀러 갈 때도 많다네요. 어머님은 관절도 안 좋으시니 집에 계시라 하면서요. 그러면 아주버님은 가만 있으시냐고요? 그 집 실세가 형님이고 아주버님은 완전 허수아비 그 자체입니다. 어머님이 참고 참다가 결국 저희 남편에게 전화해서 눈물로 하소연하셨고 그걸 듣는데 저희 남편도 너무 속상하고 기가 막히더랍니다. 저나 남편이나 사는 게 바빠서 자주 들여다뵙지는 못해도 어련히 형님과 아주버님이 잘 하실 거라 생각했거든요. 돈 받기 전까진 정말 잘하기도 했고요. 형님이나 아주버님이나 정말 너무 하시더라고요. 받을 때는 신나게 받으면서 자기들이 어머님 모신다고 집까지 팔게 만들고는 이제 와서 어머님 눈치 주고 구박하고 결국 저희 집에서 어머님을 모셔갔습니다. 그 와중에 형님은 어머님한테 따지더군요. 어머님, 좀 섭섭하네요. 가게 하면서 바빠도 이 정도면 나름 한다고 한 건데 성에 안 차셨나 봐요. 그래도 이왕 작은 아들네 가시는 거니까 가셔서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푹 쉬다가 오세요. 형님은 말은 서운하다면서 얼굴은 싱글벙글이었습니다. 저렇게까지 어머님 모시기 싫어하는 사람이 왜 어머님 집까지 팔게 만들고 돈을 타낸 건지. 어머님은 저희 집에 당분간 계시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처음엔 몇 개월만 산다고 한 게 결국 6개월, 1년 그렇게 아예 저희 집에서 지내시게 되었습니다. 어머님도 형님네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 하지 않으셨고 형님도 어머님 언제 오시냐는 소리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저는 어머님 모시는 것 자체는 그렇게 힘들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저도 일을 하다 보니 낮에 어머님이 집에서 살림도 봐주시고 음식도 만들어주시니까 편한 것도 있고요. 또 어머님 성격이 둥글둥글하고 점잖으시다 보니 저와 부딪히는 것도 없었어요. 어머님이 배려해 주시고 양보해 주시는 것도 많았거든요. 어머님과 사는 건 큰 문제가 없었지만 한편으로 형님과 아주버님은 참 얄밉더군요. 받을 거 다 받아놓고 모시기 싫어서 저런다는 게요. 그리고 어머님이 저희 집에 와 계시고 나선 가게가 바쁘다는 핑계로 어머님 뵈러 온 적도 거의 없습니다. 집안 행사에도 불참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그렇게 1년 정도가 지났을 무렵 어머님이 아주버님과 형님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따끔하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집 있고 밭 있을 때는 돈 좀 얻어내려고 그렇게 알랑방구 끼더니 너네 집에 살 때는 짐짝 취급하고 이제 작은 애들 집에 사니 코빼기도 안 보이는구나 너네는. 참 너무들한다. 어머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희가 언제 어머님을 짐짝 취급했어요. 가게 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거 아시면서. 참나 내가 생각할수록 기가 막히고 서운해. 너네 그러는 거 아니다. 아무리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다르다지만 이럴 줄은 몰랐다. 어머님의 하소연에도 형님과 아주버님은 도리어 서운한 표정만 짓더라고요. 어쨌든 너네 부른 이유는 내가 가진 거 너네한테 다 주고 작은 애들 내에 살면서도 해준 게 아무것도 없다. 솔직한 말로 작은 애들 볼 면목이 없어. 어머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작은 아들은 아들 아닌가요? 왜 면목이 없으세요? 어머님도 참. 혹시 동서가 눈치 주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저를 흘겨보는 거예요. 저도 어이없고 어머님도 화나서 한 소리 하셨고요. 작은 애가 너 같은 줄 알아? 됐고 나도 너네 집으로 갈 생각 없으니까 앞으로 매달 생활비라도 작은 애한테 보내라. 어머님은 저희 집에서 계속 살 거니까 생활비라도 일부 보태라 그거였습니다. 원래 형님네서 모셔야 될 것을 저희 집에서 모시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형님은 어머님이 저희 집 사실 때 저희는 도련님네서 받은 거 없어요. 어머님 모시고 사는데 뭐 얼마나 든다고 따로 생활비까지. 맞아요 어머니. 그리고 저희 요새 돈 없어요. 가게 2호점 내는 것 때문에 생각보다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오히려 대출까지 받아야 될 판인데요. 그 말에 저도 어이없고 어머님도 화가 나셨어요.
너네 참 뻔뻔하다. 애초에 너네가 나 모시고 산다고 했잖아. 모시고 살았잖아요. 어머님이 저희 집보다는 도련님네서 살고 싶다고 오신 거고요. 저희가 나가라고 했나요? 정말 뻔뻔 그 자체였습니다. 결국 형님네와 저희 부부 사이에는 약간은 말다툼까지 일어났어요. 어머님이 그만하라고 하셔서 말았지만요. 어머님은 큰아들과 큰며느리에게 너무 실망이 크셔서 참담해 보이기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생활비도 못 주겠다? 드리고 싶은데 사정이 저희도 넉넉치는 않은데 부담스럽다 그거죠. 그러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어머님, 그냥 됐다고 하세요. 안 받아도 돼요. 제 말에 형님은 비아냥거렸습니다. 동서, 말을 좀 이상하게 하네. 됐다고 하라니. 우리가 줄 수 있는 형편 되면 그때 줄게. 됐어요, 형님. 가게 잘 되시는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닌가 봐요. 형편 많이 어려우신가 본데 필요하신데 다 보태 쓰세요. 제 말에 형님 저 노려보는데 정말 살벌하게 노려보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님이 그러셨어요. 그만하고 너네 가라. 뭐 이번 달에 내 생일 있다고 찾아올 생각도 말고. 무슨 소리세요. 시간 빼서 와야죠. 됐다. 호구한 날 바빠 죽겠다면서 뭘 와. 필요 없으니까 오지 마. 그냥 앞으로도 계속 오지 마라. 아유, 어머님도 참. 그렇게 형님네가 저희 집을 나서려고 할 때 어머님이 나가시던 형님과 아주버님 뒤통수에 대고 그러시더군요. 너네 그러는 거 아니다. 심보 그렇게 쓰면 언젠가 다 돌려받게 돼 있어. 순태, 너 그렇게 내가 안 키웠다. 마누라 치마폭에 쌓여서 이러는 거 아니지. 큰애 너도 그래. 필요할 땐 간이고 쓸개고 빼줄 것처럼 굴더니 이제 와서 나 짐짝 취급하고. 너네 그러는 거 언젠가 다 돌려받는 줄 알아. 그 말에 형님 그러더군요. 어머님, 자식 며느리한테 무슨 저주라도 내리세요? 무슨 말을 그렇게 살벌하게 하세요? 저희가 뭐 어쨌다고요? 참 끝까지 얄밉게도 입을 놀리더라고요. 어머님 혈압 올라서 쓰러지실 뻔했습니다. 어머님은 손살에 치시더라고요. 됐다. 그냥 나가들 가. 그렇게 형님과 아주버님은 나가셨습니다. 저도 두 분 다 꼴 보기 싫어서 잘 가시라 한마디 하고 문 쾅 닫아버렸죠. 그랬더니 나중에 저희 집으로 전화를 하더라고요. 동서, 아까 그 행동 뭐야? 뭐가요? 나랑 경준 아빠 나가는데 문 그렇게 확 닫아버리고. 그건 예의가 아니지. 내가 동서의 형님이라는 거 까먹었나 봐. 자기가 조금이라도 기분 나쁜 건 못 참겠는가 보더라고요. 기분 나쁘셨다면 죄송하네요. 어머님이 부르시는 것 같길래 얼른 들어가 봐야 돼서요. 어머님이 부르긴 뭘 불러? 동서가 고생하는 거 아니까 내 이쯤에서 더 이상 말은 안 할 건데 다음부턴 조심해줘. 어머, 제가 고생하는 건 아세요? 제가 일부러 그렇게 말하니 형님은 또 그러더라고요. 말이 그렇다는 거지. 뭐 동서가 무슨 고생을 해. 우리 어머님 정도면 힘든 시어머니도 아니잖아. 집안 살림 잘 도와주시고 성격도 안 깐깐하시고. 형님 본인이 더 잘 알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형님은 어머님이랑 살기 싫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내가 뭘 했는데? 추워도 어머님 방에 불도 안 떼주시고 청소 안 돼 있으면 어머님께 뭐라고 하시고 어디 가족끼리 놀러가도 어머님은 데리고 가지도 않으셨다면서요? 제 말에 형님이 막 참 그러시더니 어머님이 그런 말까지 해? 큰며느리 욕 제대로 하고 다니시네. 저한테 한 건 아니고 진태 씨한테요. 그때 형님 내서 어머님 사실 때 도저히 못 살겠다고 우시면서 하소연하셨다더라고요. 아휴, 어머님은 안 그러시더니 나이 드시니까 왜 그렇게 가장되게 말을 해? 동서, 나 안 그랬어. 어머님이랑 얼마나 잘 지냈는데. 저는 형님이 얄미워서 그랬죠. 아, 그러세요? 그럼 어머님 다시 모셔가실래요? 형님 말 맞다나 어머님 집안일도 도와주시고 잘 지내셨다니 형님도 불편한 거 없잖아요. 제가 어머님 다시 모셔가라 하니까 그 말에는 또 정색하더라고요.
어머님이 오시기 싫다잖아. 지금 어머님 쫓아내는 거야, 동서? 나는 어머님 쫓아낸 적 없어. 어머님은 본인 발로 작은 아들네 가겠다 하신 거지. 어머님이 싫다는데 내가 왜? 동서도 늙으신 시어머니 쫓아낼 생각 말고 효도하면서 지내. 안 그러면 벌 받아. 참 어이없는 인간이더라고요. 어머님 눈치 줘서 쫓아낸 게 누군데 도리어 제가 제대로 안 모시면 벌 받는답니다. 저는 진짜 형님만 아니었으면 가만 안 있을 텐데 생각하며 알겠다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더 이상 무슨 말을 하겠나 싶어서요. 가족으로 얽혀있긴 하지만 참 상종 못할 인간이다 싶었습니다. 그 후 저희 집에 계셨던 어머님은 저희 집에서 딱 3년 살다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기 3개월 전 뇌질환 관련한 문제가 생겼고 병원에 계시다가 결국 돌아가신 거였죠. 형님은 어머님 장례식장에서도 남들 보는 앞에선 울고불고 쌩 난리를 쳤어요.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큰 며느리가 참 효부다 싶을 정도로요. 하지만 장례식 끝나자마자 본인들 앞으로 들어온 부조금부터 챙겼습니다. 딱 형님과 아주버님이 하실 법한 행동이죠. 어머님 돌아가시고 나선 형님네와 더욱 볼 일이 없어졌습니다. 남편은 자기 형이다 보니 아주버님과 한 번씩 연락하고 술도 마시는 것 같지만 저와 형님은 거의 왕래 없이 지냈어요. 하지만 안 보고 살아도 형님네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지는 다 듣게 되었어요. 2호 전까지 낸 가게도 장사가 잘 됐고 가게 직원도 꽤 많이 늘었더라고요. 형님네 아들 경준이는 외국 유학까지 갔다 오고요. 경준이는 유학까지도 갔다 왔지만 공부에는 영 소질이 없어서 어영부영 허송세월 보내다가 결국 가게 2호점을 맡아서 운영하기로 했다더라고요. 그러다가 경준이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경준이의 아내, 그러니까 저에게 질부되는 사람은 공기업에 다니는 데다 참하고 예쁘다고 하더라고요. 가게도 여전히 잘 됐고 며느리까지 좋은 여자를 얻는 거 보니 참 형님과 아주버님은 복도 많다 싶었습니다. 욕심 많고 못된 인간들이 더 잘 먹고 잘 사는구나 싶기도 하고요. 어쨌든 경준이가 결혼한다고 남편이 청첩장도 받아왔길래 결혼식에 참석했습니다. 오랜만에 형님과 인사하니 형님도 아들 장가 보낸다고 입이 싱글벙글 하시더라고요. 신부 대기실 가보니 정말 신부도 참 예쁘더군요. 제가 작은 엄마라고 밝히니 처음 뵙겠다면서 싹싹하게 인사도 잘하고요. 며느리가 참 괜찮아 보이면서 한편으론 형님이 어머님께 어떻게 했는지가 생각나서 씁쓸하더라고요. 본인은 어머님 돈만 빼먹고 구박하다가 쫓아냈으면서 정작 본인은 참하고 싹싹하고 능력 좋은 며느리를 얻는구나 싶어서요. 돌아가신 어머님 생각이 괜히 떠오르고 입맛이 씁쓸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로부터 1년 후 그 인과응보를 현실로 보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아주버님이 요새 너무 힘들어하는 일이 있다고 해서 만나러 갔었는데요. 집에 돌아온 남편이 하는 말이 참 충격적이었어요. 형 꼴이 말이 아니더라고. 경찰서까지 갔다 왔대. 뭐라고? 아니 왜? 경준이 와이프 있잖아. 불법 도박 걸린 것도 모자라 거기서 눈 맞은 남자랑 도망갔대. 그 말을 듣는 저는 너무 놀라서 눈알이 튀어나오는 줄 알았습니다. 남편 입에서 나오는 단어 하나하나 안 놀라운 게 없었죠. 뭐라고? 불법 도박? 남자랑 도망을 가? 참 기가 막혔어요. 그 참하고 서글서글해 보이던 형님 며느리가 불법 도박하고 남자랑 도망까지 갔다는 거였죠. 남편이 상세하게 들려주는 말도 참 충격적이었습니다. 와이프가 회사에서 회계 관련 일 하니까 어련히 알아서 하겠구나 싶어서 경준이가 통장 다 맡겼대. 그런데 와이프가 갑자기 잠적을 했다는 거야. 알아보니 회사도 진작 퇴사한 지 오래래. 퇴사도 아니고 문제가 있어서 거의 잘린 거라면서. 경준이도 아예 몰랐다네. 매일 멀쩡하게 출근했었다고. 갑자기 와이프 잠적하고 경준이가 찾아보니까 통장에 남은 돈이 하나도 없더래. 그 뒤로 그 와이프 뒤를 캐보니까
불법 도박으로 다 날린 것 같더라는 거야. 그뿐만 아니라 신혼집 문서로 불법 담보대출까지 다 받았다는 거야. 경준이랑 형이 수소문에서 찾아보니까 돈 날리고 잠적한 게 아니라 웬 남자랑 눈 맞아서 잠적한 것 같다더라고. 정말 믿을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그때 결혼식장에서 본 그 참하고 예쁘던 형님 며느리가 상상 초월 그런 짓을 벌였다니요. 말도 안 돼. 그게 정말이야? 형하고 형수하고 경찰서 가서 신고도 했대. 경주이는 내내 술만 마시고 형하고 형수도 죽을 맛이지. 완전 당했다 싶고. 그래서 일단 신고했으니 기다리는 거래? 근데 뭐 경찰 말로는 수사해보고 있긴 하지만 수사해보니까 불법 여권 받았다는 정황도 있어서 다른 나라로 튄 것 같기도 하다고. 그렇게 되면 잡히기 힘들지 않겠어? 통장 돈에 집 담보대출까지 받았으니 완전 작정하고 도망간 것 같은데. 남편에게 그 얘기를 듣고 저까지 멍해지더라고요. 그런 일 정작 남의 얘긴 줄만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가까운 데서 그런 충격적인 일이 일어나다니 황당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소름도 끼치더라고요. 아무리 사람 겉만 보고 판단하는 거 아니라지만 제가 봤던 형님 며느리를 떠올리면 이런 짓은 정말 상상도 못할 이미지였거든요. 형님은 어쩌고 있냐니까 머리 싸매고 누웠다고 하더라고요. 돈도 돈이고 배신감에 경준이까지 하루가 멀다 하고 술만 마신다니까 형님도 완전 드러누우셨다면서요. 아주버님도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 가족에게 생기냐며 잡히면 가만 안 둘 거라고 술 엄청 마시고 괴로워했다는데 듣는 저도 안 믿기고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하지만요, 놀랍고 안타까운 일인 건 맞죠. 하지만 이상하게 그 얘기를 듣는데 동시에 어머님이 떠올랐습니다. 차갑게 돌아서던 형님에게 심보 그렇게 쓰면 다 돌려받을 거라고 했던 어머님의 말. 그 말에 코웃음 치던 형님은 정말 어머님 말처럼 결국 본인 며느리에게 제대로 돌려받았던 거였습니다. 안 좋은 일을 당한 거니 이런 말 당연히 입 밖으로 할 순 없겠죠. 하지만 저는 속으로 어머님 돈 다 뺏쓰고 모시기 싫어서 팽하더니 이제 와서 그 값 치르는구나 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본인 며느리에게 된통 당할 걸 누가 예상이나 했겠나요? 그 후에는 어떻게 됐는지는 별다른 이야기가 없어서 못 들었습니다. 아마 잡혔으면 얘기를 했을 텐데 그게 아니니 별다른 얘기가 없는 거겠죠. 며느리들에게 참 잘해주셨던 우리 어머님. 하지만 큰며느리에게 돈이고 집이고 다 뺏기다시피 주고 도리어 구박받다가 그렇게 돌아가셨다는 거 생각하면 지금도 참 안타깝고 서글퍼집니다. 상처 받으신 만큼 제가 더 잘해드리지 못한 것 같아 죄송하고요. 한편으론 형님과 아주버님은 아무렇지도 않게 떵떵거리며 잘 사는 것 같아 세상에 인과응보는 없나 보다 싶었는데 결국 그 일을 겪으면서 남한테 상처 주고 못된 짓 하면 돌고 돌아서 본인에게 오는구나 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내가 의도했든 아니든 살면서 무수한 상처를 주고받을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내 욕심으로 일부러 누군가를 상처 주고 힘들게 하거나 배신하는 짓은 안 하고 살아야 되는구나, 조심해야 되는구나 싶습니다. 어떻게 되든 아무쪼록 형님네도 일 잘 풀리길 바래요. 형님과 아주버님 그리고 경준이도 마음고생이 심했을 테니까요. 하지만 또 마음 한켠으로는 형님과 아주버님 모두 이 일을 계기로 어머님께도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또 본인들의 행동 또한 돌아봤으면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